네, 1의 5절 스탠다드, 표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보정 시에는 계측 시스템의 표시값은 입력 신호로 준 기준값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기준값을 표준, 스탠다드라고 얘기합니다. 차원에 대한 소개가 나오네요. dimension. 차원은 물리적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적인 변수를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질량이나 길이, 시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원을 정량화시키기 위한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우리 유닛, 단위를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질량의 단위로 킬로그램, 길이의 단위로 미터, 시간의 단위로 초,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죠. Primary Standard, 기본 표준인데요. 기본 표준은 단위의 정확한 값을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유일한 값을 사용해서 단위를 표현하는 수단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건 아무렇게나 정의되는 게 아니라 국제 협약에 의해서 정의가 되죠. 단위계. 단위계의 대표적인 거로는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죠. 우리나라도 SI 단위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킬로그램이나 미터, 세컨드 이런 단위를 보통 사용을 하죠. 미국 같은 데서는 인치 파운드 단위계를 쓰는데요. 길이의 단위로 인치나 피트를 쓰고 질량의 단위로 파운드 매스를 사용을 하죠. 그리고 중력 단위, gravitational MKS. 그래서 힘의 단위로는 킬로그램 중 단위를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력장에서 적용되는 단위에서 gravitational MK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차원과 단위에 대해서 먼저 소개가 되네요. 질량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미국의 인치 파운드 단위계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SI 단위계의 어떤 환산 값들을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리하죠. 그래서 1파운드 매스는 0.4535924kg에 해당이 되죠. 대략 1파운드 매스는 0.45kg쯤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변환시킬 수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킬로그램에 대한 어떤 표준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연구실에 의해서 관리되는데요. 미국 같으면은 국립표준기술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우리나라는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원에서 표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Time and Frequency, 시간의 단위는 초를 사용을 하고, 주파수의 단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의 단위는 허츠, 헤르츠를 쓰죠. 허츠는 사이클 퍼 세컨드에 해당하는데, 일주에 몇 사이클을 반복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주파수하고 원 주파수, 원 주위를 회전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1회전은 한 바퀴니까 2파이 레디안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1허츠는 2파이 레디안 퍼 세크와 같은 값을 가지죠. length, 길이의 단위, 인치 파운드 단위기에서 1피트는 0.3048m에 해당하고 1인치는 0.0253m, 25.4mm에 해당하죠. temperature, 온도, SI 단위기에서는 켈빈 온도를 사용을 하는데요. 켈빈 온도는 대문자 K를 사용을 하죠. 연력학적 온도의 기본 단위, SI 단위에서 사용되는 기본 단위인데요. 정의를 보면 물의 삼중점의 273.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 되겠죠. 인치 파운드 단위기에서는 이런 절대 온도의 단위로 랭킨 온도를 사용합니다.
디그리 R 대문자 R을 사용해서 표시를 하죠. 이 켈빈 온도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리고 뭐 랭킨 온도와의 그 변환 관계에는 섭씨 온도 도 C는 켈빈 온도 마이너스 273.15식을 사용을 하고요. 화씨 온도, 디그리 페른하이트는 랭킨 온도 마이너스 459.67. 그리고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간의 관계는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 곱하기 1.8 더하기 32.0. 우리 알지만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 끓는 온도를 100도씨, 화씨 온도는 물이 어는 온도가 32도 F에 해당하고 물이 끓는 온도는 212도 F에 해당하죠. 그래서 둘 사이의 변환 관계에는 비례를 고려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량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1도C만큼, 섭씨 온도 1도만큼의 변화량은 화씨 온도로는 1.8도 F에 해당하고, 이거는 켈빈 온도는 1K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크기 변화량을 갖게 되겠죠. 전류의 단위로는 암페어, 대문자 A를 쓰고, 그 다음에 물질량의 단위로는 몰 쓰죠. 광강도, 빛의 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칸델라를 쓰죠. CD로 표시를 합니다. 기본 단위로부터 유도된 단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유도 단위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힘의 단위가 있겠죠. force. 힘의 단위를 구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제2법칙을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 다음에 이 시기에 지금 GC라는 텀이 나타나는데, GC는 뭐 일종의 비례상수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SI 단위기에서는 1N은 1kg에 1m/s의 가속도를 가하는 그런 힘이죠. 그래서 관계는 이렇게 되고요. 인치파운드 단위기에서는 1파운드의 힘은 1파운드 매스의 질량의 32.174 ft/s의 가속도를 발생하는 그런 힘이죠. 이때 역시 비례상수 GC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kg 포스, 1kg 중은 1kg의 중력 가속도 9.80665m/s 가속도가 가해지는 그런 힘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이 비례상수 GC는 각각 단위계에서는 지금 보이는 그런 수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GC는 MA 나누기 힘에 해당하고요. SI 단위계에서의 값은 1, 인치파운드 단위계에서는 32.174, 그 다음에 중력 단위계에서는 9.80665에 해당하는 수치로 표시가 되네요. 그 외의 기타 유도 차원과 단위를 간단히 살펴보면, 물리나 화학 같은 데서 초반에 간단히 소개되는 그런 형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의 단위, 1의 단위하고 똑같죠. SI 단위에서는 줄 쓰죠. 에너지나 1은 어떤 힘을 가해서 특정한 거리만큼 이동시킬 때 해당하는 단위를 갖는데요.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로 표시가 되고, 1줄의 값은 1N의 힘으로 1m만큼 이동시켰을 때 해당하는 1 또는 에너지가 되죠. 이거는 환산해 보면 1kg m/s²/s의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파워, 1율, 또는 동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에 수행한 일, 또는 단위 시간 동안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단위는 와트죠. SI 단위에서는. 그래서 1와트는 1J/s에 해당하는데요. 역시 기본 단위를 사용해서 표시를 하면 1kg m/s²/큐빅, 그래서 그 초의 3승에 해당하는 형태의 단위 같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압력이나 응력, 스트레스나 프레셔의 단위는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래서 force per unit area로 표시가 되고, SI 단위에서는 파스칼이죠. 1파스칼은
1 뉴턴 per 제곱미터에 해당하고 기본 단위로 표시를 하면 1kg per meter 그리고 초의 제곱에 해당하는 단위로 표시가 됩니다. 전기적 차원에서의 단위를 잠깐 살펴보면 전기 전위의 단위로는 볼트를 사용하죠. absolute voltage 대문자 V를 쓰고 저항의 단위는 오hm 그리고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쓰죠. 대문자 C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 용량, 정전 용량의 단위는 페럿 대문자 F 사용하죠. 그래서 1볼트는 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 ohm의 법칙 I는 R분의 V 또는 전력 P는 전류 곱하기 전압 이런 관계식을 상기해 보면 1볼트는 1W per Ampere로 표시가 되고 다른 단위로 환산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1오hm 역시 ohm의 법칙에서 생각을 해보면 1V per Ampere로 표시가 되고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기본 단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환산을 하면 여기 표시된 대로 나타나죠. 그리고 정의를 생각해 보면 1Ampere는 1쿨롱 per sec로 정의가 되니까 1쿨롱의 전하는 1A 곱하기 초 이렇게 나타나고요. 1Farads은 1쿨롱 per volt의 단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위계 간의 어떤 환산표, 컨버전 팩터 같은 것들은 테이블로 정리가 돼서 우리 교재 같으면은 교재 안쪽에 나타나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요 값들은 우리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접도처럼 붙이는 그런 값들도 다음 장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 1의 2는 SI 단위계하고 인치 파운드 단위계에서 사용되는 단위계를 비교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알다시피 길이의 단위는 미터 또는 인치, 네스, 질량은 킬로그램, 파운드 네스, 타임은 세컨드고 온도는 켈빈 온도, 그리고 랭킹 온도, 전류는 암페어, 물질량은 몰값, 광량은 칸델라. 유도된 단위는 뉴턴 또는 파운드 포스, 힘에 해당하는 파운드 값이 될 거고요. 볼티지, 그 다음에 저항값, 카패시턴스, 인덕턴스의 단위는 지금 동일한 값을 사용을 하고요. 압력의 단위는 SI 단위에서는 파스칼인데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는 psi 값을 쓰죠. 파운드 포스 per 스퀘어 인치에서 psi 값을 쓰고 에너지의 단위는 주를 쓰는 데 비해서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는 BTU, British Thermal Unit 또는 힘 곱하기 거리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파운드 피트로 나타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동력 또는 인류, 파워의 단위를 생각을 해보면 SI 단위에서 와트를 사용하는데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는 feet pound per hour 또는 feet pound per sec로 나타나죠. 이 표에는 지금 시간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타나 있는 이 단위가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보이는 값은 단위계의 어떤 환산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기압에 해당하는 값은 14.696 psi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에 해당하고 이거는 파스칼 단위로 생각하면 101325 파스칼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압력의 단위 바, 1바는 14.505 psi에 해당하고 이거는 10의 5승 파스칼 100kPa에 해당하는 그런 값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열에 해당하는 specific heat의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 나타나는 1 BTU per pound mass 디그리 페른하이트의 값은 4.184 kJ per kg C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를 갖고요. 열전도도 thermal conductivity의 값은 1 BTU per hour with 디그리 페른하이트는 SI 단위에서는 1.731 watt per meter 디그리 셀시우스. 그리고 대리열 전달 계수, 보통 H로 표시하는 Heat Transfer Coefficient 값은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 1 BTU hour feet square degree Fahrenheit의 단위를 갖는데 SI 단위에서는 5.6786 watt per 제곱미터 도시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나타내는 접두어로 우리 보통 기본 크기를 1로 생각을 하면 그거의 1000배, 10의 3승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보통 소문자 K를 써서 킬로를 쓰죠. 그 다음에 10의 6승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대문자 M을 써서 메가, 10의 9승은 기가, 10의 12승은 테라, 조금 더 가면 10의 15승은 페타,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숫자를 표시하기 위한 걸 생각을 해보면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밀리에서 소문자 M을 앞에 붙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10의 마이너스 12승은 피코,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15승은 femto에서 소문자 F를 앞에 붙이죠. 보통 아주 작은 크기 10의 마이너스 15승 femto, 그리고 아주 큰 크기 10의 12승 테라 정도까지는 우리 기계 분야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그런 값들이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조금 넣어놓고 바로바로 환산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Heat Transfer Coefficient, 대리열 전달 계수 값은 인치 파운드 단위에서는 BTU per hour feet square degree Fahrenheit의 단위를 갖고요. SI 단위에서는 watt per meter square degree Celsius의 단위를 갖죠. 1번, 1 BTU per hour feet square degree Fahrenheit의 값을 SI 단위계에서 몇 와트 per 제곱미터 도시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죠. 힌트로 1 BTU 값은 1055.06줄, 그리고 1비트는 12인치는 0.3048m, 1도씨의 크기는 화씨로는 1.8도, 켈빈으로는 1켈빈의 크기를 갖죠. 자, 그래서 1 BTU per hour feet square degree Fahrenheit는 1BTU에 1055.06줄, 1시간은 3600초, 1피트는 0.3048m 그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1도, 화씨 1도의 크기는 1.8분의 1도 섭씨의 크기를 갖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숫자는 5.6783 정도 되고요. 단위는 Joule per sec, 와트죠. 그리고 분모의 메타의 제곱, 도시 단위가 남게 되죠. 그래서 첫 번 문제의 답은 1 BTU per hour feet square degree Fahrenheit는 대략 5.6783 watt per meter square degree Celsius 나오죠. 앞에서 봤던 환산 테이블을 보면 이 값이 5.6786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는 주어진 수치를 이용해서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5.6783이라는 수치를 얻습니다. 2번, 이거는 접두어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죠. Convert 2 picobtu per hour feet square degree Fahrenheit를 몇 나노와트 per meter square degree Celsius에 해당하는지 계산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문자 P는 피코에 해당하고 소문자 N은 나노를 가리키죠. 자, 이 피코 BTU per 어쩌고 저쩌고는 2 곱하기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고, 그 다음에 요 인치 파운드 단위계에 나타낸 값은 SI 단위계로는 5.6783 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에 해당하죠. 숫자를 계산하면 0.0113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에 해당하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로 볼 수 있으니까 요거는 결국 0.011356 또는 1.13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나노와트 퍼 제곱미터 도시에 해당하게 되죠. 또는 뭐 실수 형태로 그냥 나타낸다면 대략 0.0114의 크기를 갖습니다. 따라서 답은 과학적 표기법으로는 1.13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냥 일반 실수 형태로는 0.0114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표준의 계층 구조, Hierarchy of Standards에 대한 얘기인데요. 표 1에 3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가장 기준이 되는 기본 표준, Primary Standard는 약속에 의해서 정해지죠. 그리고 이 Primary Standard를 밑으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Transfer Standard, 전달 표준,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이런 어떤 표준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전달을 하기 위한 전달 표준이 그 아래에 자리 잡고요. 그 다음에 전달 표준의 하위에 Local Laboratory Standard,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 실험실 표준에 해당할까요? 그래서 그 하위 표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워킹 스탠다드, 직접 현장에서 작업 표준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 표준을 이용해서 실제 제조 현장에서 장비들을 현장에서 사용되는 그런 계측기들을 캘리브레이션 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프라이머리 스탠다드부터 맨 아래 워킹 스탠다드까지 어떤 표준에 관한 것들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 계층적인 구조를 갖게 되겠는데요.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오차가 증가하지요. 그래서 표 1에 4에 보면 예를 들어서 온도 표준에 대한 거를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프라이머리 스탠다드 단계에서는 이건 규약에 의해서 물의 삼중점을 표준으로 삼고 있으니까 그때 오차는 0도에 해당하는 오차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 스탠다드 단계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5도, 그리고 워킹 스탠다드 단계에서는 조금 더 커져서 플러스 마이너스 0.05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 로컬 나오는데 요거는 로컬 스탠다드라기보다는 실제 작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개개의 기기, 그러니까 로컬 인스트루먼트에 해당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작업할 때 서머커프를 사용한다. 이때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그래서 오차가 하위 단계로 내려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 기본 표준은 이제 대전에 있는 표준연구원에서 관할을 하게 될 거고, 전달 표준까지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의 표준을 관장하는 기관들이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공업단지 창원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면, 킴, 기계기술연구원이 그런 로컬 스탠다드를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위 단계로 내려가면 각각의 기업체에서 어떤 표준실에서 이런 워킹 스탠다드를 관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표준실에서 이제 작업 현장에 각각의 계측기들을 캘리브레이션해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식으로 하위 단계로 전달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스탠다드 앤 코드, 테스트 스탠다드는 테스트 표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시편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실험 과정, 아니면 관련되는 용어, 그리고 실험 장비들을 어떻게 구성할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정리해 놓은 게 테스트 표준에 해당이 되겠죠. 테스트 규격은 여기서 보면 어떤 장비의 제조나 설치, 보정, 그리고 성능에 대한 사양, 그리고 안전한 작동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의해 놓은 게 테스트 코드에 해당하죠. 이런 테스트 표준이나 테스트 규격 같은 것들은 아무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전문 협회, 전문 학회에서 이런 회의를 통해서 규격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SME 미국 기계공학회, 또는 ASTM 미국 재료시험학회, 그 다음에 ISO 국제표준기구 같은 기관들이 이런 규격이나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기관에 해당이 되겠죠. ASME 파워 테스트 코드 19.5는 예를 들면 유량계의 어떤 상세한 디자인이나 작동과 관련된 과정을 정해 놓은 거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ASTM 테스트 스탠다드 F588은 진공청소기 백큐엄 클리너의 어떤 클리닝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상세한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스탠다드, 테스트 표준이나 테스트 규격 같은 것들은 관련되는 업체, 관련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규약이 되겠죠. 미래 6절에는 얻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Rectangular Coordinate Format, 그러니까 선형 스케일을 이용해서 직교좌표상에서 X와 Y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X축과 Y축 모두 다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는 선형 스케일을 갖고 일반적인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들, 이렇게 변화가 커다란 범위에 걸쳐서 일어나지 않을 때, 이럴 땐 우리 보통 직교좌표 계상에서의 결과를 플랫해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Semi-Log Coordinate Format, 그러니까 한쪽 축에 대해서만 로그 스케일을 사용하는 반로그 좌표계에 해당이 되죠.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좌표값은 선형 스케일로 나타내고 다른 좌표값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로그 스케일은 특히 그 변수의 변화하는 범위가 그 자릿수를 넘어서 1, 10, 100 이런 식으로 커다란 범위 안에서 값이 변화할 때 표현하기 어떤 편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거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데이터가 X와 Y 사이에서 어떤 지수함수적인 관계로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Y는 A 그리고 exponential X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에 반로그 스케일로 데이터를 표현해주면 훨씬 보기가 좋은 결과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이 있는데요. 원 데이터를 직교좌표 계상에서 플러스를 하면 지수함수적인 관계를 나타낼 때, 만약에 y는 알파1 exponential의 베타1 x라는 관계를 따를 때, 우리가 양쪽의 데이터에 자연로그 변환을 시키면 x 데이터와 자연로그 y 사이에 어떤 직선적인 관계를 따르게 되고, 이 직선에서 기울기 값이 베타1 그리고 절편 값이 자연로그 알파1으로 나타나서 알파1과 베타1 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죠.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 y는 알파1 exponential 베타1 x라는 관계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 양변에 자연로그 변환을 취하면 자연로그 y는 자연로그 알파1 플러스 베타1 x가 되죠. 이거는 결국 베타1 x 플러스 자연로그 알파1 이런 식으로 직선식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우리가 원 데이터 스몰 y의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대문자 y라고 표시를 한다면 결국 이 식은 대문자 y가 기울기 a1 적분값 a0로 표시되는 a1x 플러스 a0의 직선식으로 나타나죠. 결국 이 직선식에서의 기울기값 a1은 베타1에 해당이 되고 직선식에서의 절편값 a0는 자연로그 알파1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 알파1 값은 익스포넨셜의 a0를 계산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full log coordinate format, 그러니까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다 로그 스케일로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할 텐데요. 이거는 x축의 데이터와 y축의 데이터 모두 다 변화하는 범위가 굉장히 커서 자릿수가 한 자리 이상 1, 10, 100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양쪽의 로그 변화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게 훨씬 파악하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몇 함수 형식의 관계를 가질 때 y가 알파2, x의 베타2 승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양변의 상형 로그를 취하게 되면 결과가 로그 x와 로그 y 사이의 직선적인 관계로 나타나죠. 예전에 실험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구할 때 이런 식으로 로그 좌표계에다 플러스 통해서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값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그런 형태로 접근을 했었죠. 자, 그래서 로그 x와 로그 y 사이의 직선식으로부터 기울기 값을 구하면 베타2를 얻을 수 있고 절편값으로부터 로그 알파2를 얻어서 필요한 알파2와 베타2의 정보를 얻게 되죠. 따라가 봅시다. 만약에 y는 알파2, x의 베타2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다면 양변에 상형 로그 LOG를 취하면 왼쪽은 상형 로그 y, 오른쪽은 상형 로그 알파2 플러스 베타2 상형 로그 x가 되죠. 우리 스몰 y의 상형 로그 취한 거를 대문자 y로 표시를 하고 스몰 x의 상형 로그 취한 거를 대문자 x라고 표시를 한다면 결국 이 식은 대문자 y는 절편 a0 플러스 기울기 a1 대문자 x의 직선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기울기에 해당하는 a1 값은 위에서부터 베타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절편에 해당하는 a0는 로그 알파2에 해당하죠. 결국 알파2 값은 10의 a0 제곱에 해당하는 값으로부터 알파2, 베타2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significant digits, 유효 숫자죠. 유효 숫자는 특정한 수치에 우리가 희망하는 정도의 근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리값과 함께 사용되는 숫자인데요. 수에 나타나는 소수점의 앞과 뒤에 있는 의미 있는 숫자의 개수로 표시를 합니다. 이때 선행 0, 그러니까 0이 아닌 숫자의 앞에 나타나는 그런 0들은 의미가 없고 후행 0, 트레일링 제로죠. 뒤에 나타나는 0의 값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죠. 예를 들어서 유효 숫자로 나타낸 수가 42.0이라면 이때 유효 숫자는 4, 2, 0에서 3개의 유효 숫자를 갖는 걸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유효 숫자에서 사용되는 숫자의 개수는 우리가 공학도로서 어떤 값을 얘기할 때 그때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요. 여기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에 대해서 1% 이내의 상대 정확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3개의 유효 숫자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정확하게 1, 0, 0으로 이루어진 그런 유효 숫자의 값을 생각을 해본다면 과학적 표기법으로는 1.00 곱하기 10의 제곱이 되겠죠. 정확한 값 100은 반올림을 고려한다면 99.5보다 크거나 같고 100.5보다 작은 수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이 값은 상대 정확도로 생각을 한다면 기준값을 100으로 해서 99.5-100 나누기 100 그러면 마이너스 0.5%에 해당하고요. 100.5 마이너스 100 나누기 100을 하면 플러스 0.5%에 해당하는 그런 상대 정확도겠죠. 따라서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 다시 말하면 1% 이내의 상대 정확도를 갖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자리로 이루어지는 그런 유숫자를 생각을 한다면 1% 이내의 상대 정확도를 갖죠. 만약에 우리가 고려하는 수가 100보다 더 큰 3개의 자리로 이루어진 수, 예를 들어서 500, 789 이런 수라면 이때의 상대 정확도는 더 적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반올림 오차가 누적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오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보통 계산을 할 때 최종 결과를 3개의 유효 숫자의 자릿수로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중간에 계산하는 중간 과정들에서는 최소한 4개의 유효 숫자를 유지하면서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반올림을 적용해서 3개의 유효 숫자로 표기를 해야 된다. 이건 일반적으로 근사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항상 적용되는 하나의 규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얻어지는 수에 나타나는 모든 0이 아닌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수가 되겠죠. 0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모든 선행 0은 소수점의 앞에 나타나든 소수점의 뒤에 나타나든 다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두 번째로 0이 아닌 숫자 사이에 나타나는 0의 값들은 의미가 있죠. 그리고 모든 후행 0, 모든 후행 0 값들은 소수점의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우리가 다루는 수가 exact count, 정확한 카운트에 해당하는 값, 일종의 참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이런 정확한 카운트인 경우에는 0이 나타날 때 이거는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수에 나타나는 0의 값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면 소수점을 사용하자. 그렇지 않다면 소수점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0이 나타난다면 0이라는 숫자, 특히 그 후행하는 0의 값들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우리 간주를 하죠. 이 모호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과학적인 표기법을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15만이라는 숫자를 150000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이 뒤에 나타나는 4개의 0은 의미가 없는 0의 숫자라고 간주를 하죠. 따라서 이 숫자는 1과 5,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과학적 표기법으로는 1.5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 숫자 2개인 게 명확하게 되겠죠. 만약에 15만 하고 끝에 소수점을 찍는다면 이건 150000에서 6개의 유숫자로 이루어졌다 라고 간주를 할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싶으면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1.50000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표시를 하면 보다 명확하게 유숫자가 6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사, 반올림을 통한 근사의 과정에서 몇 가지 우리가 따라야 될 룰이 있겠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듯이 첫 번째는 만약에 버릴 자리의 숫자가 5보다 작으면 그 앞에 있는 수는 변화하지 않죠. 두 번째로 만약에 버릴 자리의 숫자가 5로 시작하고 그 아래에 최소한 한 자리 숫자가 0보다 크다면 우리 5의 앞자리에 나타나는 그런 숫자는 하나 증가시키게 되죠. 여기 예를 들어서
0.003124구라는 숫자를 3개의 유숫자니까 5째짜리만 남기고 뒤에서는 반올림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릴 자리의 숫자가 5보다 작게 되니까 결국 버림을 통해서 남는 숫자는 0.00312가 되지요. 과학적인 표기법으로는 3.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습니다. 유숫자 3개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0.0031251이라는 그런 숫자를 유숫자 3개로 반올림을 해서 나타낸다면 이 아래에 나타나는 수가 5보다 크니까 이거는 0.00313 반올림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3.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 해당하는 그런 수로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5보다 작은 경우, 5보다 큰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보면 만약에 버릴 자리의 숫자가 5로 시작하고 그 아래 숫자가 모두 0이라면 그러면 5의 앞에 있는 자릿수의 값이 만약에 홀수 값이면 짝수죠. 짝수 값이면 그대로 나타내고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두고 만약에 5의 앞에 나타나는 수가 홀수의 숫자라면 하나를 증가시켜서 나타내자. 예를 들어서 0.003110이라는 숫자를 유숫자 3개로 반올림을 통해서 나타내자. 그러면 311 다음에 나타나는 게 5, 0이죠. 그러면 이 앞에 나타나는 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자. 그래서 0.00312 하나 올려서 나타내고 만약에 내가 다루는 숫자가 0.003125이다. 그러면 역시 5, 0 앞에 나타나는 수가 2인데 이때는 짝수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지 않고 0.00312 다시 말하면 3.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놔두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수치 연산에서 유숫자를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 덧셈이나 뺄셈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산 결과로 얻어지는 수에서 소수점 아래에 나타나는 숫자의 개수는 계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숫자의 소수점 아래 개수, 그 가장 작은 개수보다 더 많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덧셈 뺄셈의 연산을 수행을 할 때는 소수점을 일치시키고 계산을 한다는 의미죠. 여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557 더하기 0.04381이라는 덧셈을 수행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계산 결과는 여기는 지금 그 소수점을 일치시켜서 0.1557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0.004381 곱하기 10의 1승 그래서 0.160081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얻어지는 거는 1.57의 소수점 아래 개수는 3개죠. 0.04381은 5개죠. 그러면 3개를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1.600이라는 결과로 표시를 하게 되죠. 자, 우리 지금 이 계산 과정에서는 반올림을 생각하지 않고 버림을 이용해서 근사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덧셈 뺄셈이 아닌 다른 계산, 곱셈과 나눗셈의 연산에서는 결과에 나타나는 유숫자의 개수는 계산에 사용되는 그 수의 유숫자의 개수, 그중 가장 작은 것보다 더 커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계산에 사용되는 수의 유숫자 개수 가장 작은 것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0.1363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수하고 0.6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수 두 개를 곱셈을 한다고 치면
0.1363, 0.642 두 개를 곱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0.08750466이고 그 다음에 10의 3승, 10의 마이너스 1승 계산하면 10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0.875046 곱하기 10의 1승이 되는데 이 결과에 나타나는 유숫자의 개수는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숫자 첫 번째에 나타나는 유숫자는 4개죠. 1363. 두 번째는 642, 3개죠. 따라서 결과에서 얻어지는 유숫자도 3개를 유지하는 0.875 곱하기 10의 1승 이렇게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앞에서 한 얘기의 반복이겠지만 정확한 카운트, exact count에 나타나는 유숫자의 개수는 참값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로 얻어지는 수에서의 유숫자의 개수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참값이니까 뭐 exact count가 뭐 예를 들어서 200 이런 경우라도 이거는 참값으로 생각을 해서 결과에 계산을 할 때 뭐 유숫자의 개수를 뭐 3개로 유지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결과에 나타나는 거는 정확한 카운트에 나타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4번 역시 앞에서 얻어진 얘기의 반복인데요. 우리가 어떤 최종값을 계산을 할 때 그 중간 과정에서는 반올림을 하지를 않죠. 중간 과정에서는 그대로 가장 많은 자릿수를 유지해서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만 반올림을 사용을 해서 유숫자의 개수를 유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계산기의 경우에도 계기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숫자의 개수보다 더 많은 자리의 유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결과만 우리 눈에 어떤 유효자리 숫자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연산 과정 중에는 보다 많은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근사 과정은 완전히 정해진 룰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에 의한 과정이죠. 그래서 실제로 근사를 할 때는 어떤 실용적인 감각이 더 우선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학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알려진 정보의 질을 유지하면서 결과를 의도대로 사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공학자는 알려진 정보를 제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장되지 않는 그런 정보를 더 추가하는 두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올바른 접근은 공학자의 어떤 재량에 따른 게 되겠죠. 여기 예제를 보면 이런 근사 과정에서의 결정을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수치적인 연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에 나타나는 그런 그 유효 숫자를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사용하는 데이터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릿수보다 계산 결과의 자릿수가 하나 더 증가를 하게 된다면 이럴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된 그런 유효 숫자를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각각에 나타나는 최대 근사 오차 라운딩이나 반올림 오차를 고려해서 참고를 하게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3 계산 결과는 15죠. 그러면 이 숫자를 하나만 유지를 해서 20으로 나타낼 건지 아니면 그냥 15라는 숫자를 유숫자 두 개로 그냥 표시를 할 건지를 생각해 본다면 15로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낫겠다 뭐 이런 결정을 내렸네요. 5라는 그런 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그 반올림 오차는 5분의 0.5니까 10%에 해당하는 그런 오차를 가질 거고
3이라는 수도 1의 자릿수 아래에서 반올림을 통해서 얻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0.5 나누기 3 하면 16.7%의 어떤 반올림 오차를 갖겠죠. 결과를 20으로 나타낸다면 이때의 반올림 오차는 5 나누기 2, 0. 말하자면 이거는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됐기 때문에 오차는 5가 될 거고 수의 크기는 20이니까 25%의 오차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15로 표시를 한다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0.5 나누기 15에서 3.3%의 최대 반올림 오차를 갖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산에 사용하는 숫자가 10%, 16.7% 정도의 어떤 반올림 오차를 갖는 데 비해서 결과를 유효자리 하나만 갖는 20이라는 수로 표시를 한다면 오차가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15라는 수로 표시를 해서 반올림 오차가 더 적어지는 형태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만약에 5.1 곱하기 2.1이라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10.71 그래서 이거를 이 숫자 두 개만 유지하는 형태로 11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계산에 사용된 수들은 다 1의 자리의 수인데 이제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0.7 자릿수를 하나 더 늘려서 3개의 유숫자를 갖는 걸로 나타낼 거냐를 고려해 본다면 역시 10.7 이렇게 나타내는 게 조금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5.1이라는 수는 0.98%의 반올림 오차를 가질 거고 2.1은 2.4%. 결과를 11로 만약에 표시를 한다면 이때는 반올림 오차가 4.5%가 될 거고 10.7까지 표시를 한다면 0.46%의 반올림 오차, 근사 오차를 가질 테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11이라고 표시를 해서 근사를 한다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버려지는 셈이 되겠죠. 오차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거보다는 10.7로 근사시켜서 표현하는 게 뭔가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어떤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보장이 되지는 않지만 아까 한 얘기가 그거죠. 보장되지는 않지만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과 관련한 얘기들이 조금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측정에서 결과를 기록할 때 이 숫자를 몇 개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검토죠. 첫 번째, 만약에 어널로그 장비를 이용해서 어널로그 리드아웃을 이용해서 실험 결과를 직접 얻을 때는 계기에 나타나는 모든 자리의 숫자를 다 정확하게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보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자리를 추가하도록 하자.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디지털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직접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에 나타나는 모든 자리의 숫자를 다 기록을 하자. 세 번째로 직접 측정이 아니고 테이블에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중간 있는 값을 얻을 때는 보관을 통해서 얻게 되죠. 하지만 보관을 통해서 얻어진 숫자는 자리수를 표에 나타나는 그 데이터들과 똑같은 자리수를 유지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한 그 데이터 측정 장치를 사용해서 값을 기록을 할 때는 가능하면 과정 중에서 많은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과에 대해서 적절한 숫자로 근사시켜서 나타내는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는 이 숫자를 최대로 유지를 하면서 가져가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적절한 자리의 수로 근사시켜서 나타내자.
얘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아래에 나타나는 수를 세 자리의 유숫자로 나타내자. 그리고 과학적인 표기법으로 고쳐 써보자 그랬습니다. 만약에 49.0749라면 세 자리로 나타내려면 7이니까 반올림해서 49.1로 나타낸다는 게 되겠죠. 과학적 표기법은 4.9 곱하기 10의 1승이 될 거고 0.0031351 세 자리의 유숫자는 313이죠. 근데 뒤에 나타나는 수가 51이니까 반올림해서 0.00314 또는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0.0031250이라는 숫자는 이 아래에 나타나는 게 50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자리가 숫자가 2니까 짝수죠. 짝수는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0.00312 또는 3.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근사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exact 카운터 관련된 거죠. 만약에 휴대용 그런 어떤 전기 장치가 1.41kW의 동력을 소비하는 경우에 두 개의 동일한 유닛을 사용한다면 얼마의 동력을 사용하게 되겠느냐? 그러면 1.41kW 곱하기 2 하면 2.82kW가 되죠. 이때 사용하는 숫자 2는 유숫자 하나짜리라기보다는 이건 exact 카운트에 해당하는 거죠. 정확한 카운트의 수니까 참값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때 이거는 결과에 얻어지는 유숫자의 개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수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그냥 2.82kW 이렇게 구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단위를 환산할 때 어떤 환산 팩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환산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그런 환산 계수값들은 정확한 카운트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일종의 참값처럼 사용해도 좋겠다는 거죠. 1피트는 0.3048m 환산 테이블을 찾아보면 이렇게 값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러면 2.5피트는 얼마에 해당하겠느냐 계산을 한다면 2.5 곱하기 0.3048 0.7620m 이상으로 1장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